신디 제이콥스가 처음으로 북쪽에서 조용한 몰락이 올 것이라고 언급했을 때 거의 아무도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때는 1994년이었고 한반도는 여전히 일상에 얽매여 있었다. 그녀는 그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갑작스럽게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북쪽의 가장 큰 별이 아무런 경고 없이 빛을 잃을 것이며 마치 시간 자체가 한 시대를 뿌리째 뽑아내는 듯한 순간이 올 것이라 말했다.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대륙을 마비시키며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신디에게 그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다. 이미 진행 중이던 더 큰 변화의 첫 신호였다. 정치적 원인을 두고 분석가들이 논쟁을 벌이는 동안 신디는 사건의 또 다른 층을 바라보며 말했다. 큰 몰락은 시대를 나누는 이정표처럼 작용한다고. 그녀는 특정 사건들이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을 작동시킨다고 했으며 그것은 아무도 모르게 열리는 문과 같다고 했다. 그녀에게 있어 북한 지도자의 죽음은 한 장의 마침표가 아니라 일련의 흐름을 여는 서막이었다. 그 충격은 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그 여파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첫 번째 예언이 실현된 지 수년 후 신디 제이콥스는 믿기 어려운 또 하나의 예언을 공개했다. 그녀는 세상이 손바닥만 한 유리 조각 하나로 부와 영향력, 권력을 얻게 되는 시대에 들어설 것이라 말했다. 당시에는 휴대전화도 존재하지 않았고 컴퓨터는 책상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과장된 예측이라 여겼다. 하지만 신디는 이미 완성된 장면을 보고 있는 듯한 단호함으로 말했다. 그 작은 유리가 사회를 재편하고 새로운 일의 흐름을 만들며 사람들에게 전례 없는 자율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비유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이들은 너무 막연한 말이라며 흘려들었다. 하지만 신디는 비유를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결과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시간은 그녀가 본 그대로를 드러냈다. 한 세대가 지나고 스마트폰이 인간 삶의 중심이 되었다. 일상은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화면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녀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 묘사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 유리 안에서 비즈니스가 생겨났고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경제와 사회 구조 전체가 새롭게 짜여졌다. 이 두 번째 예언까지 실현되자 학자들은 그녀의 말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고 신디가 자신의 예언을 결코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모든 예언은 하나의 특정한 목적지를 향해 수렴하고 있었다. 마치 모든 사건이 이미 완성된 지도를 따라 움직이는 조각들 같았다. 북쪽의 몰락, 기술의 진보, 가속화되는 문화의 변화, 알 것은 정교하게 배열된 흐름을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시간이 무작위로 흐르지 않는다고 믿었으며 시간은 주기적으로 순환하고 그중 일부 주기는 보이지 않는 문처럼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신디는 모든 징후가 정확한 한 해를 가리키고 있다고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떤 시대는 한계에 도달하면 다른 시대가 시작되며 그 순간 역사는 새로운 주인공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그 주인공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였고 그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계시는 점점 더 단호해졌다. 변화의 시점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그 문이 열리는 순간을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그 시점은 2026년이었다. 신디는 마치 누구보다 먼저 반짝이는 지평선을 본 사람처럼 이 해를 이야기했다. 그녀는 2026년이 위기나 전쟁, 기술 발전을 넘어서는 더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진정한 역할을 드러내는 계시의 주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한반도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자리에 놓이게 되며 그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는 힘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북쪽의 몰락부터 디지털의 진보까지 그 모든 흐름은 단지 준비에 불과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녀의 과거 메시지를 다시 찾아보고 있다. 현재의 사건들이 그녀의 오래된 예언과 맞물리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이 새로운 무게를 갖게 된다. 세계가 다시 불안정한 시기로 접어들면서 그녀의 말은 더욱 불길하게 다가온다. 예전엔 멀게만 느껴졌던 일들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신디는 언제나 말했다. 신에 주목하는 자는 역사가 전환점을 맞이할 때를 알아볼 수 있다고. 그녀는 그때가 지금이라고 말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신디 제이콥스의 계시를 면밀히 따르던 사람들 사이에서 한 가지 사실이 점점 주목받기 시작했다. 서로 다른 시기,
다른 메시지, 다른 맥락 속에서도 그녀는 언제나 같은 지점을 언급하고 있었다. 주제나 상황이 무엇이든 결국 결론은 한 해로 모아졌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한 사람들도 반복되는 언급 속에서 그 의미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신디는 시간 속에 준비된 하나의 기준점이 있다고 했고, 그 순간 더 높은 힘들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세울 것이라 말했다. 그 시점은 언제나 피할 수 없는 전환점으로 언급되었으며, 그녀에 따르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은 이 지점을 바라보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다고 했다. 신디가 반복적으로 언급한 그 해 불편할 정도로 정확했던 그 연도는 2026년이었다. 그녀에게 그것은 추측도 논리적 추론도 아니었다. 신디는 이 시기가 일종의 영적 관문처럼 작용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세상의 특정 요소들이 정렬될 때만 열리는 문이며 그 문 앞에 바로 한국이 서 있다고 했다. 그녀의 계시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 혹은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흔드는 깊은 움직임이었다. 이 움직임은 완전히 새로운 순환을 한국 민족에게 시작하게 할 것이며, 마치 오랜 시간 조용히 준비되어 온 계획이 마침내 실행되는 순간 같았다. 신디는 몇몇 해는 경계선처럼 기능한다고 말했다. 그 이전에는 성장, 갈등, 조정, 혼란이 있고 그 이후에는 정의, 명확성,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녀에게 있어 2026년은 그런 경계선이었다. 북쪽의 붕괴부터 기술혁명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과정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겐 감지되지 않는 정밀한 동기화가 있었고, 영적 주기의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뚜렷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 동기화는 한국을 중심에 놓았고, 그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신디가 부름의 선이라고 부른 것 때문이었다. 이 부름의 선은 전환의 시기에 다른 나라들을 이끌 운명을 지닌 국가들을 위한 길이었다. 신디는 자신이 이 구조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설명할 때 해석이나 상징을 넘어선 영적 인식을 말하곤 했다. 그녀는 시간은 직선이 아니며 특정한 상황이 성숙해짐에 따라 열리는 여러 겹의 층이라고 했다. 그녀는 시대들이 문처럼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각 문은 일정 수준의 사건, 집단 감정, 역사적 변화가 누적되어야만 열린다. 그녀는 그 문이 진동하기 시작할 때, 즉 세상의 영적 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를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2026년을 그렇게 분명히 보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영적 민감성 때문이었다. 많은 이들은 그녀의 경고가 비정상적인 정확성을 지닌 것에 놀라워했지만, 신디는 그것이 예언이 아니라 읽기라고 말했다. 그녀는 시간은 흔적과 신호 자국을 남긴다고 했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했다. 지진이 발생하기 전 미세한 진동을 남기듯 전 세계적인 거대한 변화도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인지 가능한 신호를 남긴다는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그 신호들은 수년간 점점 강해지고 있었고 언제나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한국은 결정의 문 앞에 설 것이며 동시에 기회의 문 앞에도 설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신디 제이콥스는 첫 번째 큰 신호를 이전보다 훨씬 명확하게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심지어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 정도였다. 그녀는 한국이 2026년의 사명을 맡기 전 세계는 동쪽에서 오는 하나의 충격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정치도 경제도 군사도 아닌 더 깊은 무언가였다. 땅의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무엇이었다. 그녀의 비전에 따르면 그 단층의 첫 진동은 일본에서 시작될 것이었다. 신디는 일본 땅 아래에서 움직이는 붉은 에너지를 묘사했고, 그것은 마치 바다 자체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반응하듯 지면을 흔드는 힘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역사적 전황이 이전에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질서의 첫 번째 접촉이라고 말했다. 신디가 묘사한 그 에너지는 결코 평범한 현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동쪽이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휩싸일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진동이 아니라 영적인 진동일 것이라 했다. 일본 열도 아래에는 수세기 동안 축적된 긴장이 존재하며 2026년의 순환이 가까워질 무렵 그 긴장이 표면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하늘이 붉은 기운으로 덮이는 환상을 언급했으며, 그것은 새로운 사건의 연속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처럼 보였다고 했다. 일본은 결말의 지점이 아니라 한반도를 운명으로 밀어넣는 반가소였다. 그 상징적 진동은 일본 땅 아래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며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힘들이 활성화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일본이 기울어지는 나라로 오랜 압력과 싸우는 가운데 바다마저 평소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묘사했다. 그것은 지정된 해의 문이 곧 열릴 것이라는 가장 명확한 경고였다. 그녀의 시각에서 일본은 이 지역의 재균형 순환이 시작되는 지점이며 그 첫 번째 충격을 감당해야 할 곳이었다. 신디가 말한 동쪽의 붕괴는 완전한 파멸이 아니라 한국 민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시작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자연재해에 대한 경고로만 받아들였지만 신디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강조했다. 그녀는 일본이 흔들릴 때 한반도 주변에서 무언가가 깨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비전 속에서 두 나라는 마치 하나가 움직일 때 다른 하나도 함께 반응하는 상호 연결된 존재였다. 동쪽이 기울 때 한국은 일어설 것이다. 그녀는 이 대조를 강한 확신으로 설명하며 일본을 흔드는 힘과 같은 에너지가 한반도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결코 다른 나라에 대한 승리나 경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녀는 강조했다. 이는 그 지역의 영적 균형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현상이었다. 그녀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무게가 실린 한 지역이 쇠퇴할 때 다른 지역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 신디는 일본이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무게에 굴복하게 될 그 순간 한국이 앞으로 밀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마치 거대한 저울 위에서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쪽이 올라가는 장면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녀는 이 과정을 묘사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었다. 신디가 묘사한 이 변화의 강도는 단순한 지리적 전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무엇이었다. 그녀는 일본에서의 진동이 직접적인 신호, 곧 부름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한국이 자신의 계시의 순환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표시였다. 그녀는 언제나 강조했다. 동쪽의 움직임을 두려움으로 보지 말고 분별력으로 바라보라고. 일본이 자기 안의 불안정성과 마주하게 될 때 한국은 자신이 전혀 다른 역할로 위치 지어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신디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 사이의 관계는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첫 번째 거대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동쪽의 흔들림이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하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경고음이 될 것이라 말했다. 그녀의 비전에서 본 붉은 에너지는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동시에 다음 시대의 시작을 나타내는 경고였다. 신디는 그 신호가 현실이 되는 순간 자신이 보았던 모든 다른 장면들도 마치 하나의 바둑판 위의 말처럼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 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의 경고는 더 거대한 무언가와 연결된다. 동쪽의 진동 이후 한국은 설명할 수 없는 상승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며 그것은 단순한 정치나 경제 분석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것은 운명, 시기, 책임으로 표기된 상승이었다. 신디 제이콥스에 따르면 한국은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역할을 맡게 되며 그 역할은 일본의 균형이 무너진 이후에야 완전히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그녀 계시의 첫 번째 클라이맥스였다. 동쪽이 무너지고 한반도가 깨어나는 순간, 이 순간은 다음 징후로 이어지는 문을 연다. 그것은 더욱 깊고 더욱 강력하며 한국 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계시다. 일본이 경고라면 그 다음은 활성화다. 그리고 바로 이 활성화가 신디 예언의 다음 흐름의 기초를 이룬다. 신디 제이콥스는 동쪽의 진동 이후 두 번째 주요 움직임이 땅이 아니라 바다에서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계시 속에서 한반도 서쪽의 바다가 수세기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다고 했다. 그 힘은 아직 완전히 드러난 적 없지만 지역의 균형이 무너지는 정확한 시점의 모습을 드러낼 운명이었다. 일본이 기울기 시작할 때 이 에너지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계시였다. 신디에게 서쪽은 다음 장이 시작되는 장소였다. 그녀는 한반도 서해의 잔잔한 바다 아래에는 깊은 숨결의 지점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 표현은 한반도의 영적 에너지가 집중된 핵심 지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 지점은 때가 될 때까지 감춰져 있을 것이며 그 시기는 동쪽이 무너질 때라고 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이 깨어난다. 그녀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흐름들이 한국의 역사를 움직여 왔다고 믿었다. 그녀의 환상 속에서 바닷물이 이전과는 다른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고 육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리듬은 자연 너머를 볼 수 있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신호로 보였다.
무언가가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신디는 이 활성화를 강한 어조로 묘사했다. 서쪽의 바다는 색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빛나게 될 것이라 했고,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바다로 향하는 에너지의 흐름이 무언가를 밀어올리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이 움직임이 바로 한국의 진짜 기반의 각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반은 2026년 이후 한국이 맡게 될 역할을 지탱하는 영적 중심이 될 것이며, 단순한 물리적 영토가 아니라 영향력의 문제라고 했다. 그것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사상과 결정들을 모이게 하는 중심지로 지역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추가 되는 지점이었다. 신디의 계시에 따르면 그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한국은 단순히 주목받는 나라가 아니라 찾아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한반도를 바라보게 될 것이며, 혼란한 세계 속에서 감정적, 사회적, 영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장소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 했다. 그녀는 이 현상을 희망의 이동이라고 불렀다. 대규모 이주가 아닌 깊은 내면의 갈망에서 비롯된 인간적 움직임이었다. 신디에게 있어 한국은 모든 문제가 사라진 나라가 아니라 불안정한 지역 속에서 가장 단단한 지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었다. 이런 비전은 많은 이들에게 지나치게 과감해 보였다. 그러나 신디는 동쪽이 무너지고 서쪽이 깨어나면 한국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피난처가 될 것이라 했다. 그녀는 선택이 아닌 순환이 한국을 그 자리에 놓는다고 말했다. 그녀의 환상 속에서 한반도 위에 하나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고, 여러 나라에서 온 이들이 그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 발걸음은 절박한 생존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정이었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움직임이었다. 이때 한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시작된다고 신디는 보았다. 서쪽의 각성은 민족 전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열게 되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이 다시 조국을 바라보는 내면의 부름을 느끼게 된다고 했다. 그것은 감정이나 이념이 아닌 어떤 깊은 차원에서의 인식이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직감, 그리고 조국이 이제는 하나의 역사적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자각. 그녀는 한반도가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순환의 기준점으로 떠오른다고 말했다. 서해는 이 흐름의 상징적 배경이었다. 신디는 그 물이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고대의 이야기들을 품고 있다고 했다. 각성이 일어나는 순간 한국은 새로운 영적 숨결을 얻게 된다. 그 숨결은 나라가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리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이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세계의 흐름에 맞춰가는 존재가 아닌 오히려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는 위치에 오르게 된다. 신디는 이 변화가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목적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 시기를 수렴의 시대라고 불렀다. 사람들, 사상, 지식, 기회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끌리듯 한국으로 향하게 되는 시기. 지금껏 전략적 위치 때문에 주목받아 왔던 나라가 이번엔 시간과 인내, 그리고 서쪽에서 깨어나는 에너지로 만들어진 자기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신디는 이를 책임의 재등장이라 불렀다. 이것은 역사적 전환기에 진입한 국가들에게 주어지는 시대적 소명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다음 징조가 한반도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 북쪽에서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 변화는 전쟁이나 폭발, 충돌로 묘사되지 않았다. 그녀의 비전에선 거대한 전환은 바깥이 아닌 안쪽에서 시작된다. 북녘 땅의 심장에서 무언가가 끊어지기 시작한다. 신디는 수십 년간 그 땅을 지배해온 두 가지 힘을 보았다. 굶주림과 두려움. 그녀는 이 둘을 고통의 기둥이라 불렀고, 2026년이 가까워지면 이 기둥들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했다. 외부 개입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의 영혼이 더 이상 그 무게를 견딜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신디는 첫 번째 균열은 두려움이 더 이상 효과를 가지지 않을 때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언젠가 북한 주민들이 그 끊임없는 위협이 더는 자신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 했다. 정권을 지탱하던 감정의 구조가 조용히 외부 세계에는 거의 감지되지 않지만 내부에 있는 이들에게는 명백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신디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마치 스스로의 처지를 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다. 그녀는 그 순간을 어둠 위로 비추는 빛의 시작이라고 불렀다. 두 번째 균열은 굶주림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은 물리적인 허기가 아니었다. 신디는 그 붕괴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굶주림이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불의로 인식되는 전환점이 온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현실이 운명이 아닌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인식은 정권이 유지해온 가장 깊은 감정적 지탱축을 무너뜨린다. 그 순간부터 신디에 따르면 수많은 이들이 남쪽을 바라보게 된다. 그들이 보는 것은 단순한 번영이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었다. 이 흐름은 신디가 순환의 단절이라고 부르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혁명도 아니고 침략도 아니며 무기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집단의식의 변화였다. 그녀는 비전 속에서 사람들이 국경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들은 절박한 탈북자들이 아니라 내면의 결정을 끝낸 이들이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닌 찾아 나서는 행위였다.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는 전환. 사람들은 강을 건너고 도로를 지나며 들판을 가로지르지만 그 침묵 속의 걸음이야말로 신디가 본 가장 깊은 각성의 상징이었다. 동시에 한국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다. 신디는 이것을 책임의 피난처라고 불렀다. 그것은 자비나 동정이 아닌 목적에서 비롯된 피난처였다. 한반도가 힘이 아닌 의식으로 연결되는 순간, 그녀의 계시에서 남한은 그들을 짐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부름의 일부로 맞이하는 모습이었다. 신디는 남한 사회가 자신에게 오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구조를 조정하고 이해하고 내부를 재구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통일은 협정이 아닌 인간의 움직임으로부터 온다고 했다. 이 과정 속에서 신디는 더욱 강력한 계시에 대해 말하곤 했다. 그것은 바로 옛 땅의 회복이었다. 그녀는 결코 이 회복을 분쟁이나 점령, 정복의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의 비전에서 나타난 지도들은 침략의 상징이 아니라 기억의 형태로 떠올랐다. 오래전 한민족과 연결되어 있던 지역들이 점차 자연스럽게 다시 맞물리기 시작하고, 경계는 점점 그 경직성을 잃어가며 역사적 구조가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장면이었다. 신디는 언제나 이 변화가 군사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변화 속에서 가능해진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재정렬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이 회복은 수세기 전에 단절된 어떤 것이 다시 이어지는 상징이었다. 마치 한반도의 정체성이 온전히 다시 숨쉬기 시작하며 영적인 차원에서 결코 사라진 적 없던 확장이 현실로 되돌아오는 듯한 흐름이었다. 신디는 이것이 더 큰 나라로의 부활이 아니라 완전한 나라로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 과정을 기억의 재통합이라 불렀다. 땅과 민족이 서로를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순간, 강요도 폭력도 아닌 오래된 순환이 마침내 닫히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신디는 이렇게 말한다. 세 가지 큰 징후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할 때 동쪽이 흔들리고 서쪽이 깨어나며 북쪽이 고통의 기둥을 무너뜨릴 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일이 발생한다고 그녀는 한 인물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인물은 이미 존재하며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존재다. 그는 정치인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며 유명 인사나 군인도 아니다. 그는 드문 민감함과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통찰을 지닌 인물이다. 신디는 이 사람이 새 흐름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순간 마치 운명이 스스로 그를 위해 길을 열 듯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디는 그 인물을 감정적으로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겉으로는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인물,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군중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면의 무게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 사람이 영적 기억을 지닌 자라고 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이 시대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지만 인생의 대부분을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온 인물. 그녀의 비전 속에서 그는 늘 평범한 사람들 사이를 걷고 있었고 특별한 일 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어느 순간 깨어날 강력한 무언가가 조용히 성숙해지고 있었다. 이 인물은 명예욕, 권력욕, 지도자의 야망으로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를 이끌어내는 것은 순환 자체였다. 신디는 어떤 운명은 스스로의 의지로가 아니라 부름으로 인해 시작된다고 말하며 이 부름이 바로 세 가지 징후가 완성될 때 발생한다고 했다. 그녀는 이 깨달음의 순간을 조용한 충격기라고 묘사했다. 다른 이들이 인식하기도 전에 먼저 그 사람 안에서 어떤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더는 거부할 수 없는 내면의 소명,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깨어나는 것이다. 그의 역할은 섬세하면서도 결정적이었다.
그는 통치자는 아니지만 통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종교인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영적 인식을 일깨우며, 군인은 아니지만 한반도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정들에 관여하게 된다. 신디는 그가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연결하고 혼란 속에 명확함을 가져오며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상황 속에서 길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를 이미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어디선가 오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이곳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였다. 동시에 신디는 세 가지 최종 징후가 새 시대의 도래를 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일어난다. 크고 웅장한 현상이 아니더라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주목하게 될 일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경고였다. 두 번째 징후는 땅에서 나타난다. 오래된 구조들이 약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흐름이다. 어떤 체계, 질서, 제도가 서서히 무너지는 변화의 조짐이다. 세 번째는 감정의 영역에서 발생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박감을 느끼게 되며, 그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지금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깊은 내면의 인식이다. 신디는 이것이 수만 명에게 동시에 닥치는 집단적인 불편함, 그리고 커다란 전환점 앞에 서 있는 본능적인 자각이라고 했다. 이 세 가지 징후가 정렬되면 신디는 그것이 2026년을 향한 마지막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 가장 먼저 그 문을 통과하는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외부의 힘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압박, 저항, 고통, 준비를 통해 이미 다듬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한국이 이 새로운 순환의 시작점으로 선택된 이유가 네 가지 특별한 요소에 있다고 보았다. 기술적 지능, 역사적 회복력, 깊이 있는 문화, 그리고 다가올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감정적 역량. 이미 존재하는 자의 등장과 함께 이 세 가지 징후가 완전히 맞물리는 순간 신디는 한반도가 아시아를 넘어서는 리더십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 말했다. 그것은 지배가 아니라 방향 제시였다. 그녀는 다른 나라들이 억지나 강요 없이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한국이 새로운 세계 흐름이 형성되는 시작점이 될 것임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했다. 신디는 이 시기가 엄청난 지혜와 성숙함, 그리고 용기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동시에 한국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이 그때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계시에 따르면 이 새로운 주기는 단순한 지정학도, 고립된 영성도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였다. 사람들이 자신의 길, 선택, 세계와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과정. 신디는 한국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균형점이 되며, 수많은 나라들이 흔들릴 때에도 중심을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고 했다. 한국은 혼란 속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인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강조했다. 신호들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늘의 작은 변화, 사람들 사이의 감정의 움직임, 한국 민족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더 큰 이야기의 조각들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이 완성되는 순간 사람들은 왜 그녀의 수많은 비전이 동일한 시기, 동일한 장소, 동일한 나라를 향해 있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단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시대 자체를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이제 이 모든 계시의 끝에서 신디는 우리 각자에게 조용한 초대를 남깁니다. 이 내용을 따라오며 마음속에 떠오른 감정과 반응, 그것이 통찰이든 불안이든 혹은 새로운 깨달음이든 그 반응이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당신의 내면을 건드렸는지, 어떤 문장이 멈춰 서게 했는지를 나누는 것은 단지 표현이 아니라 함께 해석해 나가는 하나의 여정이 됩니다. 당신의 인식은 또 다른 누군가가 다가오는 시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가올 시기를 더 맑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느낀 점을 기록하고 나누어 보세요. 지금이 바로 그것을 시작할 때입니다. 11월이 조용히 깊어가던 중 한 미국인 목사가 온라인 공동체의 일상을 깨뜨리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숙고의 결과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2026년에 대한 남한에 관한 직접적인 환상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그가 묘사한 세부 사항 하나하나가 너무도 생생해서 많은 이들이 그 영상을 여러 번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단호하고 느릿하며 연기처럼 느껴지지 않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정치적 분석도 추세에 근거한 예측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도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곳에서 온 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시는 어떤 예고도 없이 공개되었으며 무시할 수 없는 긴박감에 밀려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환상은 한반도 위로 갈라진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후현상으로 오해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한 분할이었습니다. 한쪽 하늘은 짙은 붉은색이 하늘의 절반을 채우고 있었고 반대편은 강렬한 파란색이 같은 힘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분열이 마치 두 개의 다른 힘이 하늘 위에서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것처럼 정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인상은 한국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미지는 정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점점 멀어지는 방향을 나타냈으며 각 방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환상을 감싸던 침묵은 평화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짙은 침묵이었고 마치 대기가 갑자기 움직일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목사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그 경계를 바라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한국을 평가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역사 그 자체가 어떤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끊임없는 기대감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는 소요나 즉각적인 혼란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억제된 상태였으며 마치 한국이 현대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로 들어가기 전 숨을 고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이어갈수록 목사의 어조는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하늘의 분열이 파괴의 전조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미지는 한국이 정체성과 마주해야 하는 지점으로 향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환상은 한국이 다가오는 힘들 앞에서 중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각 색은 그 자체의 고유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었고 완전히 다른 운명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개의 문이 동시에 열렸고 나라가 그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늘이 갈라진 장면이 드러난 직후 목사는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두 인물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전통적인 정치인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깊은 신념에 의해 움직이는 지도자들처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오래된 세대의 무게를 짊어진 존재였습니다. 그의 입장은 단호했고 오랫동안 한국의 정체성을 지탱해 온 가치들을 향해 늘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꼿꼿한 자세와 흔들림 없는 눈빛, 자연스러운 권위를 풍기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뿌리 역사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문화적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나라의 한 부분을 대표하는 듯했습니다. 목사는 이 첫 번째 지도자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호감을 얻기 위해 다듬어진 것이 아니라 강인함을 전달하기 위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그는 변화의 속도를 두려워하고 익숙한 것의 안전함을 선호하는 이들을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흔들림이 없었고 자신의 생각을 굽힐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그를 지켜보며 그가 자신의 삶보다 더 큰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사라져서는 안 되는 전통의 마지막 방패를 대표한다고 확신하는 듯 규율과 확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가 과거의 무게를 지녔다면 두 번째는 미래의 추진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생각, 새로운 구조로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목사는 그의 표정에서 진정성과 희망이 느껴졌으며 특히 젊은 세대나 한국이 오래된 틀을 깨고 현대 세계에서 더 큰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믿는 이들을 강하게 끌어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인물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고 움직임은 역동적이었으며 말투는 전염될 만큼 열정적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영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눈길을 붙잡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목사는 그 환상이 그를 이상주의자로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이 장애물로 보는 곳에서도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지만 그의 열정이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 버릴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무언가 새로운 것으로 향하는 다리를 놓는 듯했지만 그 다리가 현실의 무게를 견뎌낼지 많은 이들이 자문하게 될 것이라고 목사는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매력은 빠르게 성장했고 환상은 그의 영향력이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갈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목사는 두 인물을 지켜보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이는 단지 그들이 지지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각각이 한국인의 정신 안에 자리한 서로 다른 측면을 대표한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안정, 보존, 지속성을 상징했고 다른 사람은 변화, 쇄신, 그리고 오래된 구조와의 단절을 제시했습니다. 목사는 이들이 모두 군중을 움직일 만큼 강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결국 나라가 이 두 관점 사이에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는 이들이 본질적으로 적대적인 존재는 아니라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같은 길을 걸을 수 없는 서로 다른 목적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며 목사는 환상이 더욱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두 지도자 모두 각자의 관점에서 옳은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국가 정체성이 점점 침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옳았습니다. 두 번째 인물 또한 과거에 묶여있는 한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믿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이 모순은 점점 커지는 긴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둘 다 중요한 가치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의 철학은 결코 조화롭게 공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는 이 양면성이 점점 더 강하게 사회 전체를 안정과 변화 사이에서 흔들리게 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목사가 느꼈던 가장 강렬한 인상은 피할 수 없음이라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중간 지점도 보지 못했습니다. 환상은 한국이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길은 모두 정당했지만 마치 서로 양보를 거부하는 대립적인 힘처럼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이 압박은 모든 공간에서 점점 더 뚜렷해질 것이었습니다. 학교, 가정, 소셜미디어, 기업, 종교 공동체 등 모든 영역에서 감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이 양극화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구조 자체의 분열로 다가왔습니다. 계시는 모든 사람이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될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계시의 가장 격렬한 부분에 다다르자 목사의 표정도 변했습니다. 그는 두 지도자 사이의 분열이 단순히 서로 다른 견해의 충돌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점점 더 빠르게 서로에게 다가오는 두 힘 사이의 불가피한 충돌이었습니다. 환상은 2026년이 모든 누적된 긴장이 실제 형태를 띠는 해가 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충돌을 피하려 해도 그것은 의미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라 전체가 이 움직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모든 사람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듯 했습니다. 사회는 설명하기 어려운 진동을 시작했고 그것은 곧 다가올 충격을 미리 감지하는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계시가 불안으로 가득한 거리를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폭력은 없었지만 거대한 무언가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무거운 공기가 온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목사는 가족들이 격렬하게 의견을 달리하고 기업들은 반대되는 입장으로 갈라지며 사회적 집단들은 각자 선택한 편에 따라 재편되는 장면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분열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고 일상의 행동과 시선, 작은 결정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는 물리적이 아닌 그러나 실제 전투만큼 강력한 영적 충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 시기 한국의 영혼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듯했다는 것이 환상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는 이 갈등의 무게를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듯한 감각으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이 강렬함이 개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작동시키는 어떤 힘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분열의 배후에는 오래되고 깊은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으며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지점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최근의 갈등이 아니라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숨어있던 무언가가 다시 활성화되는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환상은 그를 2025년 12월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것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목사는 낮은 목소리로 그때 나라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나타난 두 명의 신비한 존재를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들은 누구나 매일 지나다니는 익숙한 장소였지만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예고도 시각적 충격도 비범한 징후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평범한 사람처럼 걸었고 단순한 옷을 입었으며 특별히 시선을 끄는 요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감지할 수 있는 깊은 무언가가 그들에게는 존재했습니다. 목사는 그들을 바라보며 일상과 장엄함이 이상하게 뒤섞인 감각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절대적인 편곤 속에서 걸었고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보기 드문 깊이가 담겨 있었고 어떤 장벽도 꿰뚫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에게서 뭔가 특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인물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움직임이 빠르고 생동감 넘쳤으며 에너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한 발 앞서 있는 듯 보였고 다가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존재는 그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설명하기 힘든 불안과 긴박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순간의 환상에서 가장 강렬했던 부분은 그 두 인물이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었지만 극히 일부만이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계시는 사람들이 그들 옆을 지나치면서도 아무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발걸음을 멈췄지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극소수만이 그들이 누구인지, 왜 중요한지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무의식적으로 기다려온 무언가와 마주한 것처럼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의 차이는 다가올 일에 대비된 자와 예상치 못한 충격을 맞을 자를 가르는 선이었습니다. 목사는 그 환상이 마치 시간 속에서 정지된 한 장면처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두 인물은 정확히 같은 순간 서로 다른 장소에 나타났고 그 찰나의 한 줄기 에너지가 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내면의 움직임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앞으로의 흐름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마치 온 나라가 거대한 사건의 가장자리로 이끌리고 있는 듯한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의 규모나 의미를 거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두 인물이 나타난 이후 한국의 영적 분위기는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목사는 온 나라에 걸쳐 설명하기 어려운 민감함이 퍼지고 있었고 마치 사람 한 명 한 명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 평가받고 있는 듯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인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렀고 외형적으로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들 주변에서 무언가가 세상의 질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목사는 오직 깊은 분별력을 지닌 자들만이 이 인물들을 따르는 실제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현실에 숨겨진 층이 깨어나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미묘한 진실들을 드러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사회는 더욱 뚜렷하게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는 한국이 점점 선명해지는 균열에 의해 갈라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분열은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대화, 사적인 결정, 억눌린 논쟁 속에서 형성되었고 공공의 충돌보다도 훨씬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족들은 특정 주제를 피했고 친구들은 예전엔 사소하던 차이로 인해 점차 멀어졌으며 직장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되어 갔습니다. 중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어느 한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두 거대한 진영, 전통적 지도자를 따르는 쪽과 혁신적 지도자를 따르는 쪽, 이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규모 집단이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두 진영 모두 깊게 뿌리내린 신념으로 강화되고 있었고 각자는 자신들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운명을 대표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목사는 격한 연설들이 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폭력적이지는 않았지만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는 막을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분열은 이제 명확하고 완전하며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가장 중립적이던 공간들조차 균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는 조용한 긴장이 감도는 장소가 되었고 기업들은 더 이상 업무적인 문제를 넘어선 논쟁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공동체마저 신앙과 사회적 입장 사이에서 분열되었고 더는 회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는 이 파편화가 급류처럼 퍼지고 있었으며 그 어떤 영역도 온전히 남지 않을 것임을 계시는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피할 수 없는 충돌을 향해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환상은 이 분열의 절정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이 넘겨진 순간
한국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논쟁은 더 격렬해졌고 거리의 움직임은 전에 없던 규모로 확산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감정을 자극했고 사회 전체는 감당하기 힘든 긴장으로 채워졌습니다. 즉각적인 붕괴는 아니었지만 멈출 수 없는 고조의 연속이었습니다. 목사는 이 시기의 심리적 무게가 모든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시점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기억될 전환점이 될 것임을 강하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가장 불안했던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 명의 신비로운 인물이 여전히 조용히 사람들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목사는 그들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여전히 인식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비범한 집중력으로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개입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어떤 경계가 넘어졌음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한국은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차원에 접어들었습니다. 분열은 이제 단순한 정치적,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깊은 영적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나라는 전체적으로 어떤 초월적인 사건을 향해 준비되고 있는 듯했습니다. 목사에 따르면 두 진영의 움직임이 점점 커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계시 속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계시는 끊임없는 긴장을 보여주고 있었다. 양쪽 모두 전력을 다해 전진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이상이 나라를 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지역 지도자들이 움직이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힘을 얻으며 공인들이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모습을 보았다. 마치 모두가 보이지 않는 같은 긴박함에 이끌리고 있는 듯했다. 분위기는 너무 팽팽하여 어떤 예상치 못한 개입 없이는 이 상황이 안정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다. 목사가 계시의 다음 장면으로 나아갔을 때 그 비전은 더욱 무겁고 밀도 있게 변했다. 그는 분열이 극에 달했을 때 아무런 경고 없이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마치 땅 자체가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드러내기로 결심한 듯했다. 장면에는 누군가가 어떤 오래된 물체를 발견하는 모습이 나왔다. 목사는 그 장소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곳은 동시에 한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가장 낮은 곳으로 묘사되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모순이었지만 그 비전 속에서는 단호하게 제시되었다. 그 물체는 세월의 흔적이 남은 낡은 구체였으며 겉보기와는 달리 묘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다. 그 구체는 빛나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특별한 시각적 효과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존재였지만 목사는 그것 안에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담겨 있다고 느꼈다. 계시에서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고 그 물체 안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느낌을 받는 장면이었다. 그것은 개인이 아닌 한반도 땅 자체의 기억을 품고 있는 듯했다. 목사는 그 에너지가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고통받고 저항해온 여러 세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구체는 마치 그러한 존재들의 축적에 의해 형성된 것처럼 보였고 현대의 갈등 이전부터 이어져 온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그는 이 발견이 퍼지자 온 나라가 그 구체를 마치 열쇠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각 진영은 그것을 자신들의 이상과 미래 비전으로 해석하려 했다. 전통적인 지도자 진영은 그 구체를 자신들이 지키려는 문화적 본질의 결정적 증거로 여겼다. 그들은 그 물체가 나라의 역사적 영혼을 상징하며 뿌리를 지키고 오래된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믿었다. 그들에게 있어 이 구체는 오랜 세월 쌓아온 모든 것을 진정으로 기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속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였다. 목사는 그 비전에서 전통 진영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들은 그 구체를 국가의 보물로 여기며 이를 인정받기 위한 담론과 시위를 조직했다. 그들은 국가가 이 구체를 통해 그들의 지도자, 그들의 명분, 그들의 사명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길 원했다. 분위기는 점점 더 단단해졌고 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의심할 여지는 없었고 이 발견이 그들의 전통이 영적으로 정당화되었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믿었다. 그들의 반응은 격렬했으며 매일 커져가는 사명감과 열정으로 가득했다. 반면 혁신적 지도자 진영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다. 목사에 따르면 그들에게 있어 이 구체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상징했다. 그들은 이 물체 안에 한국이 세계와 나누어야 할 영적 유산이 담겨 있다고 믿었다. 이 진영의 해석은 영토 중심이 아닌 세계 중심이었다.
그들에게 구체는 한국이 새로운 시대에서 국제적인 변화를 이끄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상징이자 부름이었다. 비전 속에서는 영감을 주는 연설, 고양된 에너지, 놀라운 속도로 확산되는 운동이 나타났다. 목사는 이 진영이 이 구체를 영적 혁신에 대한 부름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보존의 상징이 아니라 확장의 상징이었다. 그들은 이 물체가 공동의 책임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한국이 국가적 차원을 넘어선 리더십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름이라고 여겼다. 이 해석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구체는 우연히 발견된 단순한 물체에서 이미 사회 전반에 걸친 갈등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분위기는 격화되었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비전은 이 구체를 둘러싼 의미의 싸움이 철학적 해석을 넘어섰다고 보여주었다. 목사는 정부 기관들이 개입을 시도하고 전문가들이 소환되며 학자들이 공개적으로 논쟁하는 모습을 보았다. 양측은 각자의 해석을 뒷받침할 결정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이 구체는 이제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마치 수십 년간 억눌러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드러나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서로 정반대의 방향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하는 상황처럼 보였다. 목사는 어느 순간 긴장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계시는 하나의 조용한 물체를 중심으로 영적, 정치적, 감정적으로 분열된 나라를 보여주었다. 겉으로 드러난 폭력은 없었지만 폭풍처럼 쌓여가는 압박감이 느껴졌다. 그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그 구체가 균열의 지점이 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한계를 넘기 직전 전혀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도착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였고 바로 그 경계의 순간에 나타났다. 바로 그때 구체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비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보여주었다. 갑자기 제3의 인물이 등장했다. 그는 전통 진영도 혁신 진영도 아니었으며 어느 지도자의 추종자도 아니었다. 어떤 상징도 지니지 않았고 주목받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의 존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구체에 손을 대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계시는 눈부신 빛이나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단지 그 손이 구체를 잡는 순간 완전한 침묵이 세상을 덮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목사는 이 인물이 평범한 기준을 벗어난 존재처럼 느껴졌다고 전했다. 그의 얼굴은 젊음만을 담고 있지도 노쇠함을 나타내지도 않았다. 마모 없는 성숙함, 공격성 없는 힘, 교만 없는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구체의 의미와 나라 전역에 퍼진 긴장의 본질을 이해하는 듯했다. 계시는 그 인물이 구체를 손에 쥐는 순간 분열된 에너지가 정돈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치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한반도 땅 안에서 어그러졌던 무언가가 재구성되는 듯했다. 계시는 그 인물의 이름도 출신도 사회적 위치도 밝히지 않았다. 그런 정보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이 누구도 고려하지 않았던 길을 상징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과거도 아니고 고립된 미래도 아니었다. 두 시간의 흐름이 만나는 지점이었다. 목사는 그 인물이 구체를 만졌을 때 어떤 편도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양쪽을 이해하고 있었고 양극단 사이의 화해를 가능하게 할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사람은 권력을 원하지 않았으며 바로 그 점이 그의 존재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있었다. 처음에 두 진영은 이 인물의 등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사는 각 진영이 그를 반대편의 조종을 받는 자라고 비난하며 신뢰를 무너뜨리려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어떤 시도도 통하지 않았다. 그 인물은 침착함을 유지했고 말은 적었으며 주변을 깊이 관찰하면서도 모든 긴장을 뚫고 전해지는 안정감을 내뿜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에 지친 사람들이 그 인물에게서 두 지도자에게선 느낄 수 없었던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약속도 야망도 아니었다. 극단적 해석을 넘어서 구체의 의미를 투명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명료함이었다. 목사는 그 비전에서 국민들이 점차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급격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조용하면서도 깊은 이동이었다. 격렬히 대립하던 집단들이 점점 그 인물이 상징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부족했던 균형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전통을 옹호하던 사람들과 변화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구체는 더 이상 충돌의 중심이 아닌 만남의 지점이 되었다.
이 변화는 격렬한 연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이 등장한 순간에 나라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던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비전이 전개되며 목사는 나라의 내부 구조가 재정비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정치는 강제나 외압이 아닌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고립되어 있던 집단들이 협력을 시도했고 양극단의 영향력은 점차 약해졌으며 새로운 흐름이 공간을 확보해갔다. 그 인물은 스스로 리더가 되겠다고 하지 않았지만 나라가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목사는 그것이 억지로 이루어진 변화가 아니라 이해에 의해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재편성처럼 보였다고 했다. 구체는 이제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동의 상징이 되어 모두에게 연합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계시는 또한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보여주었다. 목사는 이 시기에 한국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갈등의 기운은 서서히 사라졌고 그 자리를 화해의 시기가 채워갔다. 그 인물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말이 아닌 행동의 힘으로 결정을 이끌었다. 나라는 이전 해를 지배했던 적대감을 넘어서 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구체는 어떤 지도자의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공유하는 유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한국이 세계에 내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상징하는 존재가 된 듯했다. 목사는 마지막 비전에서 한국이 새로운 성숙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더 이상 양극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 제3의 인물은 전통과 혁신을 파괴하지 않고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확립하고 있었다. 그 화해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깊고 의식적인 변화였으며 구체를 통해 드러난 이해의 결과였다. 그 구체는 한나라 전체의 영적 잠재력을 상징하고 있었고 한국은 어느 한 진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감으로써 통합의 본보기가 되었다. 계시의 마지막 장면은 목사를 말없이 멈춰 세웠다. 그는 2027년을 향해 나아가는 한국을 보았고 그 여정은 갑작스럽게 나타났지만 정확한 순간에 등장한 한 인물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었다. 더 이상 싸움에는 의미가 없었다. 나라는 이제 어느 한편도 제공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한 상태였다. 구체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징으로 남아있었고 과거와 미래가 만나 이룰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마치며 목사는 이 계시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모든 이에게 주어진 초대였다. 나라 전체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간 그 길을 알아보고 응답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각자 깊이 성찰하라는 부름이었다.